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옆에는 다 아시죠? 반갑습니다. 이문정 검사 나와 계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구지검 지금 주요 경제 범죄 조사단 부장 검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구지검 계시고요. 오늘 뭐 그러면은 월차 연차 내서 휴가 내서 와 계십니다. 지금 작가로 또 데뷔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책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직전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검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서 이슈오도독에서 1시간 동안 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고 검찰 조직뿐만이 아니고 언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는 바가 좀 많았었고 반성도 많이 됐고 그랬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만약에 어떤 조직이 있는데 한 10년 동안에 성범죄가 비일비재했어요. 최근에 뭐 포스코에서 어떤 성폭행 사건이 있어가지고 한 두세 번 이틀 동안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자가 문책당하고 나가게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보도를 했거든요. 대기업인데 사적 기업인데 근데 우리가 세금 내는 조직에서 한 10년 동안 그런 사건들이 무수히 일어나. 그리고 뭐 그 사건 그런 기업에 임원을 하다가 또 다시 뭐 저쪽으로 가서 그 기업을 또 뭐 어떤 의사결정이랄지 뭐 업무 진행에서 또 뭔가를 해먹어. 자기들끼리. 근데 그걸 우리가 세금으로 계속 내고 있어. 그런 조직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 감찰도 제대로 안 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뭐 선배한테 맞아. 맞고 자살까지 해. 남자가. 그런 기업이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언론이 가만히 있었을까? 한 10년 동안 계속 같은 사건이 반복이 되는데. 이 책을 보다가 화가 나더라고요. 검찰에 대한 화가 아니고 언론에 대한, 저는 언론인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걸 아무도 왜 주목을 안 하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만약에 포스코나 삼성전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봐요.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기업인데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제 열이 좀 받아서 제 이야기를 좀 했고, 좀 황당했거든요. 이 쭉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말이 되나?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 있고 정말 계속 관련이 되는 게 예컨대 그 말씀하셨던 남부 성폭력 사건만 해도 어마무지한데 그 남부 성폭력 사건을 덮었고 그 명예퇴직금 퇴직금 다 주어지면서 부장검사와 진동근 검사를 퇴직시켰던 사건을 덮었던 그때 검찰총장 김진태 검찰총장님이 지금 이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부 성폭력 자체 조사하면서 덮으셨던 데 관여했던 분이 현재 법무부 차관 이누공 선배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을 다 아는 내부 검사들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법무행정을 지휘하시고 검찰총장을 고르신다면 어떤 검찰총장이 올까요? 그런 검찰 밑에서 우리 국민들은 검찰권의 타방 당사자가 되는데 그런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건 되게 위험한 시그널인데 검찰은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 시키는 대로 하거나 이런 조직 은폐했던 사람들이 걸러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해요. 그러면 관련 검사들은 계속 침묵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지시에 누가 이의를 제기해요. 이의를 제기하면 뭐 저나 저처럼 이렇게 뭐 막무가내 검사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 제기하면 꽃뱀이 되는 거고, 참으면 해픈 여자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소리 다 들었으니까. 문제 제기하면 꽃뱀, 그러니까 네가 먼저 꼬리 쳤지 않았느냐 뭐 이런 그렇죠. 식의. 뒤통수를 친다. 부장 잡아 먹는다. 그래서 또 가만히 있으면 해픈 여자라고 하고. 이게 아니 저 정말 놀라운 게 검찰 안에서 이런 일이 공연히 일어나는 것. 그런 검찰 조직 문화에서 침묵하고 방관하고, 그리고 결국 문제가 되면 그 서지현 검사 유난 떤다. 이렇게 말하는 조직 문화가 있는 현실에서 그런 검사들이 검찰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도대체 위에서 이상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딱 시킨 대로 할까요? 문제 제기할까요? 그런 사람의 검찰권의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됐을까요? 정당할까요? 아주 위험해요. 근데 그 2015년 남부 성폭력 사건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하는데, 지금 2022년에 그때 그 사람들이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놀랍죠? 네. 우리가 검사 선서할 때 그 선언에 인권의 수호자 그 말 들어가지 않아요? 검사 선서에? 뭐 제가 대구에 있으니까 전태일 열사의 고향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때 뭐 근로기준법이 없었나요? 근로기준법을 진수하라라고 근로기준법과 함께 불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장식 헌법이 있었던 거고, 장식 근로기준법이 있었던 거고, 검사 선서문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저처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멋있는 검사가 되려고 저 노력한 검사지 멋있는 검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해보려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불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좀 내보려고 발버둥 치니까 막무가내 검사가 되는 거고, 예. 언론에 계시니까 그렇게 제가 발버둥 쳤더니 막무가내 검사, 부끄러운 검사, 얼치기 운동권형 검사라고 저한테 프레임을 씌운 건 또 언론이거든요. 근데 그 언론이 그게 슬픈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랑 언론이 편먹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오래 기득권을 고착시키는 예. 그런 동맹관계가 있다고 전 봐요. 아니 조직에 대해서 내부 고발이나 문제 제기를 하면 뭐 조직의 불만을 가져서 그래. 조직에 불만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조직에 불만이 없으면 뭐 이야기합니까?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조직 부적응형 일을 못해서 그래. 뭐 이게 항상 뭐 이게 따라붙는 거고, 그걸 지금 이문정 검사도 비슷한 공격을 사실 내외부로부터 많이 받지 않았어요? 엄청 받죠. 일 안 한다, 관종이다.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썼지만 진동균 김영렬 사건 덮었을 때 예. 대검 대변인으로서 그 방어 조직 논리 방어하는데 급급하셨던 여한섭 검사장님을 제가 칼럼으로 나는 고발한다, 여한섭 검사장을 고발한다, 뭐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제 인사 평가를 하시는 직속 상관이셨어요. 예. 본청 검사장. 그러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그때 제가 F 받은 걸로 아는데 검사 부적격. 그 사건을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진검사 사건. 그렇죠. 이게 예. 이게 좀 전에 이제 최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셨던 게 2015년에서 남부 성폭력 사건이라고 되게 유명한데 대부분 아실 거예요. 김영렬 형사 1부장 예. 감찰을 담당하시는 부장이세요. 더군다나 감찰을 담당하시는 김영렬 부장이 술자리에서 1차, 2차 추행을 수사관 성희롱 이런 거 다 했었고, 예. 여검사들 뭐 술 먹다가 안주 먹어야겠다면서 여검사 손등에 뽀뽀를 한다거나 사람들 다 앞에서 그때 자살했던 김홍영 검사 환영 회식에서 또 그 추행이 공연이 일어나는데 뭐 검사들 일으켜 세워가지고 배꼽 밑에 막 손으로 찌른다거나 추행 좀 하자 하시면서 추행하시고 공연이 그렇게 하시고, 진동균 검사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했다가 그것이 결국 수사관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고요. 예. 수사관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제 제기했더니 남부 자체 감찰을 조사했을 때가 이노공 지금 법무부 차관이신 거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대검 감찰 일과에서도 피해자들 직접 조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진동균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족 검사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렇죠. 예. 아버지가 집안이 그 고검장인가 뭐 공안부장 하셨던 분이시고 매형이 한동훈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 하고 나서 중앙부장일 때였나 뭐 하여튼 예.
엄청난 집안이었었는데 그랬더니 그냥 사표 수리해버리고 그다음에 그 일부장과 기조검사가 인사 때 할 때 갑자기 사표 쓰면 사고 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향신문에 법조 명문가 자제 돌연 사표 이렇게 기사가 살짝 났더니 막 대검과 남부지검에서 다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건데 제가 질문이 뭐였었더라 아까 한참 사건 설명을 먼저 했었고 예, 사건 설명하고 했고, 그다음에 예 뭐였더라 뭐를 저도 까먹었네. 계속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라서 제가 예. 계속 그러니까 원래는 우린 다 알았지만 다 묻혔다가 이게 2015년 사건. 2015년 서지영 검사가 저기 미투를 하면서 JTBC 나가서 작정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일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예. 떨치고 이제 사표 쓰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자기 피해를 말하고 안태근의 피해를 말하고 검찰은 그것보다 더한 성폭력도 덮인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예. 성폭력을 덮인다고 말을 했었더니 그때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면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지. 대검 감찰 1과장 캐비넷에 있었던 예. 그 진동균 김영렬 사건의 감찰 기록이 그때 조용히 나온 거예요. 그때는 사건 번호까지 부여 안 하고 조용히 그냥 기록이 폐기되면 아무도 모르게 정식으로 조사했던 기록들을 갖다가 감찰 1과장 캐비넷에 숨겨놨다가 진상조사단에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알게 됐으니까 예. 마지못하게 줬었고 그렇게 됐더니 어쩔 수 없이 뭐 수사가 이루어져서 진동균 김영렬은 기소가 되어서 진동균 검사는 징역 10월 실형이 났었고요. 지금 살다 나왔고 예. 김영렬 부장은 변호사를 잘 하다가 뭐 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안 자체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판결문을 보면 벌금 500만 원으로 확정은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이게 성폭력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건 은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사들한테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문제 제기하면 문제가 된다. 침묵해야 된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결국 들키었을 때 서지영 검사만 나쁜 년이 됐었어요. 아시다시피 서지현 안태근 사건의 교훈은 우리 검사들한테 어떤 신호였냐면 문제 제기하지 마라 죽는다. 안태근은 어떻게 됐었죠? 안태근은 그때 성추행의 경우에는 그 친고죄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 고소 기간이 도가 되어서 어쩔 수가 없었고 다만 인사권 남용으로 진상조사에 기소했는데 2심에서는 실형이 났었었는데 대법원에서 인사권 남용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죄 취지로 파기돼서 안태근은 이렇게 지금 무죄로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 성 관련 비에 관해서는 재판도 안 받은 거네. 그렇죠. 친고죄였으니까 서지영 예. 검사가 그때는 무서워서 제가 서지영 검사한테 당신이 피해자냐 좀 확인했을 때 서지영 검사가 무서워서 제대로 말을 못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게 서지영 검사가 미투하고 나서 진동균 김영렬 처벌받는 건 좋은데 이렇게 뻔한 사건을 덮었던 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성폭력 사건 덮으면 처벌받아요. 예컨대 우리 학교장이 선생님들의 성추행 사건을 덮었다고 기소해서 유죄 확정된 상황이었거든요. 유사 예.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검찰에서는 꼬리자리 할 게 뻔히 보여서 서지영 검사 미투하고 나서 진상조사 하는 걸 보니까 그냥 덮겠다 싶어서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성폭력 은폐했던 김진태 총장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라라고 고발장을 냈었고요.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제가 조사받으러 가보니까 질문이 그거더라고요. 검사가 뭐 덮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덮으면 범죄의 고의가 없는 거 아니냐, 착각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제가 고발인 조사를 중앙지검에서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덮을 줄 알았지만 너무 처참하게 덮이겠다 싶어서 그때 제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알릴까를 고민했을 때 제가 정동 컬럼 제의를 받았어요. 경향신문. 그래서 예. 제가 그 제의를 받았을 때 이 사건을 써야지라고 작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콜했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칼럼에서는 제가 그건 안 쓰고 두 번째 컬럼을 쓸 때 나는 고발한다라고 하면서 실명으로 김진태 검찰총장을 고발한다. 그리고 당시 대검 대변인 여한석 검사장을 고발한다. 사건을 덮었던 장영수 검사장을 고발한다. 등등등 해서 제가 고발한다라고 실명을 썼었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여한석 검사장이 화가 난 거지. 제 직속 장관이었는데 예. 이제 인사평가자였는데 그랬더니 그때 여한석 그분이 그 김학의 수사단의 수사단장이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웃겼는 게 1차에서 간담회를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1차에서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2차에서는 백브리핑을 하시잖아요. 백브리핑에서 한 40분을 저를 규탄하셨더라고요. 이민정 문제다. 막 뭐 관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자들한테 계속 전화가 왔어요. 아, 요한섭 단장님 너무 말씀 심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쫙 짐작을 하는데 어떤 분이 녹취록 드릴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 비망록에 붙여버리고 제가 솔직히 썼는데 그분이 제가 심층 회부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신 분이니까 제가 2016년 2월에 잘릴 뻔했을 때 그때 저를 자르려고 했던 사람이 안태근 검찰국장이에요. 예. 제가 그때 검사징계 적격심사위원회 가면 음. 안태근이 당연히 나와 있을 거라서 그때 서지현 검사 미투전인데 음. 제 작전 계획은 뭐였냐면 안태근 검찰국장 당신 서지현 공연히 추행했지 검사 부적격자야. 난 당신한테 적격심사를 받을 수 없어. 나가라고 기피 신청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전 계획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섭 그분이 저의 인사평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정말 슬픈데 김진택 그런 분이 검찰총장이 되시잖아요. 누가 적격이며 누가 검사인가. 그 부적격자가 검사 적격자를 보면 부적격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데 제대로 인사가 나쁜 사람이 제대로 혼나서 처벌받지 않고 걸러지지 않고 위로 가게 되면 세상의 기준 잣대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정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좀 서글픈데 뭐 지금 제가 내년 2월 적격 심사를 앞두고 내년 2월에 있습니까? 내년- 적격 예, 심사가? 그 심층이 이미 회부됐어요.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인사평가자들이 많아서 근데 전 무엇이 검사인가는 계속 싸우면서 증명할 거니까 뭐 그런 각오로 또 책을 낸 거기도 하고요. 검사 조직을 옹호하고 검사 집단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또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탈적 사건을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이 정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안에서 어떻게 풀 수 있었던 거는 아니냐. 아까 말씀대로 관종이어서 정치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이제 분명히 공격을 실제로도 했고 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 그리고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구조적인 게 아닌가? 구조적이에요. 그런 느낌이 구조적이에요.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조적이 김학의가 예. 그 검사장이 되고 차관이 되잖아요. 제가 울산지검에 그때 2019년인가요? 뭐 갔을 때 울산지검 갔더니 울산지검 주소가 법대로예요. 대로 뭐 있잖아요. 법대로예요. 법대로. 아 좋아요. 예. 그거 누가 붙인 줄 아세요? 김학의 울산지검장이 그래요? 법대로래요. 근데 아. 그 사람은 국민들한테 법대로 하면서 자기한테 적용한 법은 별장 성접대거든요. 그렇죠. 윤중천한테 접대받아서 막 하는 거잖아요. 음. 검사들이 말하는 법이 법을 말해도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검사장이 되고 고검장이 되고 총장이 되잖아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도 공소시효가 연소 뭐 등등등 면소 난리 등등등 났었죠. 해서 그렇게 쭉쭉쭉 빠져나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학의만 하더라도 동영상이 김학의인 거 다 알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김학의 동영상 별장 성립 때 이야기가 막 나왔을 때 그게 누군지를 모르고 상태에서 어떤 검사장이 됐을 때 김학의다 했더니 검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럴 줄 알았어.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데 다 그 사람이 그럴 줄 알더라고요. 근데 검사장이 되고 그 사람들이 김학의가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다가 안 되고 법무부 차관 됐을 때 그 스마트하고 기획 능력이 뛰어나며 조직의 신망이 높다는 기사평이 나갔어요. 인사평. 예. 신망이 높은 게 뭘까요? 같이 후배들 데리고 별장 성접대 가서 접대 받는 게 할 수 있는 후배들 데리고 가는 그거 갖다가 기자들 검사들한테 신망이 술을 많이 높아요? 사줬는가 보구만. 그러니까 예. 그게 신망이 높대요. 그런 예. 더러운 신망이라면 저는 신망 없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죠. 이게 자기 가려운 것,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눈치껏 내가 저 사람을 구속시키고 싶어, 저 사람을 풀어주고 싶어. 이랬을 때 눈치껏 제게 움직이는 사람이 이쁘잖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눈치 없이 야 기록 잘 봐. 이게 내가 잘 봐는 게 구속시키라는 잘 봐일 수도 있고 풀어주라는 잘 봐일 수도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원칙 그 엄정한 수사 결과를 냈을 때 이 사람이 좋아할까요? 눈치 없다고 하지. 근데 검찰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만약에 구조적으로 계속 이렇게 돼 왔던 거고 지금도 그런 건가요? 검찰은 아니, 내부 자성이나 성찰을 하고 혁신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어떤 안에 뭐가 그러니까 없습니까? 초기부터 어쩔 수가 없었던 게 네. 우리 검찰이 태생적 관계가 이제 일제 시대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일제 부역했던 음. 뭐 이렇게 수사관, 판사, 검사들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갔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군부 독재에 들어가고 거기에 다 영합했던 분들이거든요. 그 공안 검사들이 엄청 잘 나갔고. 엄청 잘 나가고 예. 그분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민주화가 되면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쭉 가게 되면 그분들이 알아서 눈치껏 움직였던 그런 특권 시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조희진 검사장이 제가 의정부지검에 있을 때 저한테 예. 막 화를 내면서 검찰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자네 그게 부정적으로 보냐고 저한테 막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 뭐랬냐면 검찰은 깨끗해진 건 맞는데 그거 맞아요. 깨끗해진 건 정말 맞아. 맞아요. 예. 근데 아니 세상은 더 깨끗해졌고 지금 세상은 더 깨끗해졌어. 깨끗해졌고 그다음에 예. 우리 검찰 안에서 이제 콘크리트 두꺼운 벽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못 봤잖아요. 예.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바뀌어 있었다.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예. 이게 투명하게 바뀐 지가 투명해지고 있어요. 음. 이제 세상이 우리를 들여다보는 게 많은데 음. 그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잣대는 뭐냐면 검사들이 잣대는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고요. 국민들은 세상과 법의 현재의 사회 기준과 눈높이와 법에 따라서 검찰을 잣대를 들이대니까 깨끗해졌다. 택도 아니다라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잣대가 비교 잣대가 달라요. 그렇죠. 예, 그로 인하여 지금 문화 충돌인데 검찰 자체가 워낙 기득권이고 그런 검찰과 영합하는 언론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윈윈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퇴직하고 나서 한참 뒤 내진 정치하려고 하면서 자기가 나름 강직했다고 회고록 쓰잖아요. 그런 건 지나고 나서 회고록 쓰지 마시고 안에 있을 때 싸워야 되는 게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근데 안에 있을 때부터 안에 있을 때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검사 천연명 시절부터 그렇게 싸우려고 들어갔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 제가 잘 나가려고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사랑받았는데요. 제가 초임 때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서 검사들이 검사장님한테 용비어창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듣다가 용비어창가가 너무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차례 폭탄주 하잖아요. 제 차에 딱 일어나서 그냥 정말 용비어창가 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일세 꽃두코 여름 하나니 샘이 깊으면 가말에 안 익으지 내일을 바라를 가다니 하면서 용비어창가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용비어창가는 잘해요. 제가 말은 좀 하잖아요. 사랑받고 뭐 그러다가 뭐 이렇게 쌓인 게 많은데 뭐 책에 해픈 여자라는 말을 제가 살짝 썼는데 제가 2012년 아마 2월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나름 과장하다 확 들이받았던 게 사건이 하나 뭐 저한테는 나름 큰 사건이지 뭐 책에 실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고 제가 이제 문제 제기했다 꽃뱀이 되었었는데 대개는 참잖아요. 술자리에서 어떤 뭐 초임 때 부장이 회식 자리에서 제 입술을 뽀뽀하는 것도 전 참았으니까 뭐 아니, 그런 일을 직접 당했어요? 초임 때 그럴 때는 아니 그 보통 여검사들은 그렇게 많이 당합니까? 많이 당했죠. 아 그래요? 예. 그때는 2012년도? 2001년이고요. 2001년? 진동균 김영렬 부장이 2015년이잖아요. 2016년에도 그 강모 부장이 해임됐나 면직됐나 그랬을 때 추행이었어요. 추행이었어요. 그때 형사입건 또 안 해서 좀 문제였는데 제가 그 형사입건 안 한 거 직무유기다 감찰하라고 했는데 뭐 또 공람종결에 왔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고 2016년에도 그때 신문에 살짝 났던 수도권 검사 3명이 일제히 사표 썼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었는데 그때 그 검사들의 성희롱 발언이 내부에서 소문 돌기로는 그 초임 검사한테 너랑 자고 싶다. 그래서 초임 검사가 깜짝 놀라서 옆에 선배한테 상의하러 갔더니 나도 너랑 자고 싶다 그랬다든가 뭐 이렇게 소문이 이게 2017년인가 뭐 그랬으니까요. 뭐 이렇게 성희롱 뭐 이게 부산 강력부장도 길거리에서 술 취해서 강제추행으로 입건돼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왔는데 검찰에서 혐의 없음 했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것들이 꽤 있었으니까. 그래서 밖은 얼마나 깨끗해졌는데 안은 그래도 이 정도면 깨끗해진 거 아닌가? 옛날에는 그냥 쭉 검사했는데 사표 쓰잖아요. 깨끗해진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표 안 쓰고 버틴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윤활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때 초임 때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때 이현주 변호사님도 검사장이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현주 변호사도 말 못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2001년도에 제가 그 부장이 술자리에서 뽀뽀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데 그걸 본 검사가 그 다음날 해장하자고 부르더니 제가 뽀뽀했다고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제가 문제 제기할까 봐 기선을 제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리요? 예. 도리요? 예, 그래서
목격자들이 안 봤다고 하거나 제가 뽀뽀했다고 목격자들이 하면 제가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장편에 붙어버리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내가 이 검사들이 거짓말 앞에서 증명할 수 있을까? 초임 검사가 그건 자신이 없거든요. 전형적인 회사 내 갑질이네. 뭐 그렇죠. 목격자들도 저쪽 편 들어버리니까 그런 사람들 검사죠. 하여튼 그게 슬픈데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어떤 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직 현재 검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검사들을 밤에 술자리에 불러내서 초임 검사, 여검사, 처장 검사들 그 유부녀 말고 유부녀는 안 나오니까 불러서 술자리에서 막 그 어깨 동무하고 사진을 찍나 봐요. 나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아마 술 취했을 때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었던 모양이고 다음에 그 술 취했을 때 기억 안 나잖아요. 뭐 그렇죠, 어깨에서 사진 그렇죠, 찍을 수도 있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변태신지 여검사들과 어깨 동무한 사진을 폴더에 회사 업무용 PC 폴더에 내놓고 한 번씩 보시나 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술 먹고 찍은 사진을 여검사들이랑 어깨 동무한 사진을 쭉 이렇게 폴더에서 변태신 거지. 그런데 그 부장실에 옆에 이 부장이 놀러 갔는데 저 마침 그 제 사진이 펼쳐져 있었던 거였고 그 이 부장이 선배님 이거 누구예요 했더니 여자친구 같은 분위기를 피우다가 임은정 검사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부장은 그 부장이랑 제가 이제 불륜 관계라고 생각했나 봐요. 속으로 내심. 그래 생각을 하고 있다가 2012년 2월에 제가 법무심의관실에 있다가 그 중앙지검으로 이제 전입할 때 법무실 검사들 전출 검사들 환송 회식 있잖아요. 환송 회식에서 이제 그때 정병두 법무실장이었던 시절이었었는데 하다가 인검사 유명하자라는 말을 그뭇하게 하셨는데 정병두 실장님은 제가 도가니 검사였으니까 그래서 유명하자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또 어떤 부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유명하죠 했는데 난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것은 제가 이제 문제 제기했을 때 들었던 열받는 꽃뱀 여검사 얘기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 끝나고 2차 옮길 때 과장님 그때 법무부는 과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제 얘기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해서 차모 씨한테 들었나 싶어 딱 했더니 그 누구 부장 여자친구라며 해픈 여자라고 생각해서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확 돌아버리는 거죠. 그때 제가 그런 얘기가 있는 줄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가 이제 그날 제가 뭐 저만 전출하는 것도 아니고 밥상을 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제 남자친구라고 사람들이 그분이 생각했던 그 부장한테 전화로 항의했지. 내가 당신 여자친구냐 그랬더니 자기 아니래. 내가 그럴 사람이니. 그래서 내가 아니 부장님 그럴 사람이잖아요. 어디 그 서울 서부에 있을 때도 여검사들한테 뭐 옷치수 신체 치수 가르쳐달라 옷 사주려고 또 찝쩍거리시고 제가 모르는 줄 아냐고. 당신 그럴 사람이잖아요. 내가 딱 그랬더니 막 당황하면서 제가 그 과장한테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그때 정말 꼭지가 도는 상황이어서 그 말 듣고 꼭지 안 돌 사람 없잖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하고 있을 테니 누가 거짓말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냥 확 끊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정말 돌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법무심의관실은 이런 칸막이로 다 검사들이 있어서 다른 검사들 다 듣고 있었어요. 그렇겠네. 그렇죠. 제가 막 했더니 좀 이따 그 문제의 과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제일 처음에 공격을 살짝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런 말 일단 안 했다고 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분명히 했다고 했더니 인검사는 아무래도 도가니 검사 등으로 우리 조직의 신망이 높은데 너무 좀 쾌활하고 활발한 것 같아서 충고래요. 그래서 해픈 여자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충고인가요? 뭐 그랬더니 당황하면서 하다 그다음 공격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어깨 동무 그 얘기를 하면서 폴더 봤더니 그러고 여자친구라고 하지 않았다. 다만 보니까 여자친구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처신에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깨 동무를 했습니까? 어깨 동무를 당했습니까? 그 말을 이 부장한테 하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죠? 문제 제기하면 꽃뱀이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해픈 여자라고 하고 직장 생활 참 힘드네요. 제가 이제 확 그래버렸어요. 그때 이제 쌓인 게 많았어요. 제가 그때 법무부에 있을 때 이미 제가 이거 정도는 노태우 국립묘지 안장권이라든지 뭐 등등 안현태 장군 국립묘지 이때부터 계속 제가 들썩들썩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 마라 하다가 일어나지 않은 걸 계속 그때 일어났어야 된 걸 번번이 후회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개인적인 일이 있으니까 이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 가서 따졌더니 그때 그 과장실 바로 앞이 감찰 담당관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 제대로 말 안 하면 감찰 담당실 가겠다라는 결연한 분위기를 폈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겁이 나니까 법무부 과장이면 잘 나가는 과장인데 검사장 노리는 상황이었으니까
아, 임 검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니까 사과는 받잖아요. 음. 이게 그래 이제 참지 않겠다라고 생각만 하다가 이제 그 대외적으로 드러나기는 2012년 음. 중앙지검에 가서 게시판 글쓰기 투쟁과 무죄 구형이지만 제가 나름의 사과를 받는 등 들이박았던 첫 번째 사건은 솔직히 법무부 나올 때쯤이었었고요. 그때 예, 많이 그때 쌓였었네. 예. 지금 말씀하신 무죄구형과 관련해서 지금 쭉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제가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 검찰의 이 정도로 남성 위주의 마초 문화, 그 정근대적인 문화가 있는 조직이 이렇게 계속 될 수가 있나? 이런 공조직이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은 거고, 두 번째는 그 박영규 목사님 무죄 구형 선고와 관련해서 책을 보다가 공안부의 어떤 느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그냥 최근에 태영호 의원이 북한은 경찰이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지 않는다. 북한 같았으면 큰일 날 일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나라의 자유주의 우파는 도대체 누군가? 예? 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거 있는데 제가 검찰과 싸운다고 하면 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건데 이게 누가 똑같은 검사인가? 이야기예요. 그 박형규 목사가 무죄다. 과거의 긴급조치나 이런 것들이 다 위헌적이기 때문에 무죄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소상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무죄 구형을 하면서. 근데 그 무죄 구형을 그렇게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느냐? 검찰의 어떤 치부, 밝히기 싫은, 그냥 반성하고 싶지 않은, 성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굳이 그걸 재판정에서 왜 써? 왜 말해? 이 방식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너 좀 사상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본인들은 본인들 생각이 또 그 자유주의 우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제 이 책을 보니까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거는 자유주의 우파가 아니고 독재 또는 극우 뭐 또는 극좌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주의고 국가주의적인 생각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자유주의 우파라고 생각하나? 많은 검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되게 무서운 건 우리 조직 논리가 너무 세서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면 제가 뭐 책에도 쓰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국민들이 뭘 알아 이렇게 대놓고 저한테 차장님이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국민들이 뭘 알아?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제 말을 차장검사가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게시판 글로 불려가서 예. 자네 말이 옳다고 하는 검사가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다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예. 정부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아니 저 말 옳다고 했던 박병규 검사 잘라버리고 게시판 글 쓰고 댓글 쓰면 불러서 조지면서 아무도 이제 못 쓰게 만들면서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막 으쌰으쌰 하시는 상황이 돼서 검사들이 저한테는 은밀하게는 지지 의사 표시한 사람 있다는 말이 구차하잖아요. 예. 의미도 없고. 그래서 제가 국민들한테 물어보시라고 국민들은 제 말이 옳다고 할걸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뭘 알아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몇 년 뒤에 뭐 검찰 조사를 받고 뭐 무혐의를 받으시던데 누가 검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런 오만한 생각. 근데 그걸 갖다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선언해도 그것을 갖다가 언론이 받아주고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수사 기밀이란 걸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불리한 건 숨겨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생활이 쭉 검사 생활이었으니까 그런 오만함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아니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뭐 꽁이 사냥꾼이 잡으러 오면 그 머리를 갖다가 땅에 숨겨가지고 사냥꾼 안 보이면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궁극에는 역사의 도도한 강물 앞에서 진실은 다 드러나는데 예. 검사들이 하는 행동이 지금 당장 힘이 좀 있다고 해서 그 구멍에 머리 숙이면서 역사의 진실 국민들의 함성을 갖다가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한심해하고 개탄스럽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오만한 말씀하셨고 그 박형규 목사 구형과 관련해서는 구시대적인 이념관이 검찰 문화에 혹시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까요? 공안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안뿐만 아니라 저런 약간 조직 논리로 조직 논리. 쭉 가지 않으면 음. 자신이 젊은 날이 허무해져요. 내가 무엇을 했나 그 자극. 아, 그러니까 그건 맞네. 예, 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킨 게 체제나 지켜야지. 출세나 그런 권력욕이 아니라 내가 지향했던 건 정의야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안 돼. 인생이 그렇죠. 허무해지니까 그렇게 우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죄 구형했을 때 저들이 사석이나 상가집 이런 데서 저한테 불러 잔소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이 그냥 정말 법률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증거는 없지만 저들이 빨갱이 맞고 간첩이 맞대요. 법조인 증거는 없지만. 증거는 없지만 예. 내가 쭉 연구해 보니까 그렇대. 아. 아니 검사가 증거로 말하는 건데 그런 말을 하고 다음에 또 하나의 트릭이 뭐냐면 저는 무죄 박형균 목사님에 대해서 무죄를 구형한 거고 윤길중 씨에 대해 무죄 구형한 거잖아요. 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예. 강기훈 씨가 무죄가 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기소한 건 박형균 목사, 윤길중, 강기훈인데 무죄가 나고 나면 검사들이 공안통에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갑자기 피고인이 진영이 돼요. 그래 강기훈은 유서를 안 쓴 것 같아. 근데 저쪽에서 누가 대필한 건 맞아. 그러니까 저쪽 진영은 유죄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아니야라고 갑자기 이 언어의 범위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합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강기훈 씨 무죄 났으면 강기훈 씨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예. 잘못했다고 하지. 강기훈이 속한 조직이 잘못이니까 우리가 강기훈한테 잘못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계속 그 논리를 하니까 계속 국가배상 소송을 결국 해보면 잘못 안 했다잖아요. 검찰은 예. 잘못 안 했대요. 제가 국가배상 소송 중인데 예. 저에 대한 징계가 잘못이 아니래요. 이런 어이없는 걸 갖다가 제가 2012년 징계 취소 소송 승소하고 나서 과거사 재심 대응 매뉴얼을 보고 나서 나름의 작은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다가 정말 단단하구나 이런 느낌. 근데 절망을 느끼는 건 아니고요. 균열은 시작되었고 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부딪혀 봐야지라는 뭐 각오를 다지면서도 살짝 좀 지치긴 하죠. 근데 이런 그 책 쓰고 난 다음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어떤 조직 내에서의 각종 마타도 위협, 뭐 어떤 협박 또는 감언이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없습니까? 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권도 2012년 예. 그 무죄 구형하고 나서 음, 그 전에도 게시판에 글 쓸 때 조직의 좋은 말들은 제 댓글이 막 많이 달려요. 예. 도가니일기라든지 그 좋잖아요. 막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조직의 쓴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댓글을 잘 못 쓰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박병규 검사 가지고 공개 지지하다가 잘리고 그러니까 제 글엔 댓글이 거의 안 달렸어요. 안 달리다가 제 기억에는 이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떨치고 일어났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 조직론자들이 그 제주지검 김모 검사장 공연 음란 사건 예. 때 당당한 검찰이냐 뻔뻔한 검찰이냐 없을무자 법무부냐 했을 때부터 엄청나게 그 제 느끼기엔 야비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공격이 그때부터 엄청났어요. 엄청났고 뭐 이제 기수 열애돼서 임은정 씨가 나오고 뭐 이제 사석에서 그 농담으로 뭐 마늘 먹고 사람 되시라 이렇게 되는 거였고 그런 것들이 그 엄청나게 비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사거래 제한 책에도 썼지만 칼럼도 썼지만 그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저를 그 전에는 의정부지검에 있을 때는 조희정 검사장이 조직이 안 맞는다고 언제까지 근무할 거냐고 막 닥달을 하셨었어요. 제가 날짜도 잊을 수가 없는데 2015년 12월 29일인데 제가 유산하고 속상하지만 병가 기간 중에 의정부지검장을 조희정 검사장이 아는 선배가 왔길래 인사하러 갔더니 그분 저랑 같이 이제 근무를 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하시잖아요. 적격 심사 잘릴지 안 잘리면 같이 근무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언제 조직과 안 맞는 거 알지 않냐 언제까지 근무할 거냐 닥달을 하시길래 제가 언제까지 근무할 거 물어보길래 저는 저기 명예퇴직 수당도 받고 싶고요. 출산휴가도 여기서 가고 싶고요. 저기 정책 연수도 가고 싶고요. 막 그렇게 말했더니 명예퇴직 언제만 나올지 했더니 한 3년 남았나 그러더니 막 승질을 내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제가 저를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예. 저를 징계하기도 조금 부담, 그 정권 눈치를 봐야 되니까 검찰은 예. 그대로인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눈치를 조금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가 이제 윤대진 중앙 1차장이 그 만난 적도 사석에서 한 번도 같이 근무한 적이 없어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굳이 그 정무부장 저랑 친했던 정무부장 불러가지고 연결시켜서
만났어요. 인사동으로 만나서 문재인 해서 정부 이후에. 예, 해서 검찰 개혁은 음. 다른 사람 맡겨놓고 개인의 행복을 찾아라. 유학 갔다 와서 유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즐겁게 유학하고 가서 갔다 왔는데 검찰이 바뀌어 있지 않으면 그때 하면 되지 않느냐. 유학하려면 플렉스 영어 시험 그 검사들은 외대에서 따로 치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 수준이래요. 예. 제가 옛날에 한번 모의고사 치러 갔더니 뭐 한동훈 법무장관 영어 잘합니까? 모르죠 저는 알긴 아는데 그 영어까지 예. 잘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래서 영어 플렉스 공부하면 된다고 막 1시간 넘게 막 술 주면서 막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야 예전에는 나가라고 하더만 개인의 행복을 찾으라고 하면서 해외 좋은 자리 좀 보내려고 제가 만약 해외 영어 시험만 기준만 통과했으면 유학이 아니라 뭐 영사 자리도 2년씩 보내줬을 거예요. 아, 영사 자리도 그 검찰 배정된 게 있죠. 우리는 만들 수도 있으니까. 예. 만들 수도 있다. 우리 만들 수도 있으니까 외교부랑 그래서 저를 해외에 오래 보내려고 하는 내부 음모는 있었어요. 예. 윤대진 1차장이 충대를 메고 저를 꼬셨던 거지. 한 2년 갔다 와라. 그러니까 당신은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유학을 꼬셨는데 예. 영어 시험만 됐으면 영사 자리도 보내려고 했다는 뒷소문 제가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솔직히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 지금 해외 보내가지고 저기 검찰개혁 니들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안에서 감시해야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어 시험을 아예 신청을 안 해버렸는데 그 인사동 모임까지는 정무부장을 통해서 연락이 왔었고 영어 시험 우리 신청 기간이 있잖아요. 저한테 그때 슬쩍 연락이 오더라고요. 영어 시험 신청했냐고. 그래서 내가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진짜 관심이 없나 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날 그때 이제 검찰국장이 되었는데 예. 제가 아침 한 8시쯤이었나 그 저한테 모르는 전화로 저 아는 사이 솔직히 아니었으니까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이 아침에 누구지 싶은데 느낌이 인사날이라서 예. 전화를 딱 받았더니 나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지 내가. 그래서 그러면 딱 느낌이 선배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니까 일단 선배라고 생각하고 예. 이러면 선배님이 땡기면 되거든요. 예. 선배님, 예, 오랜만입니다. 그랬는데 예. 착 들어보니까 야 나한테 선배님 말 오랜만에 듣는다고 맨날 국장님 하더니 뭐 후배가 이렇게 진짜 선배가 안데 흐뭇해하신 걸 느낌이 검찰국장인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자네 어디 간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검찰국장 네가 알지 내가 아냐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근데 속으로 네 부산 여조부장 보내준다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모르죠. 그랬더니 충주부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충주부장이 31기였나 32기였나 주진우 부장이 약간 인상에 물 먹고 갔던 후배의 후임 자료로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로 치면 후배 후임 자료로 가면 나가라는 거잖아요. 예. 좀 아까 뭐 기분이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네. 나쁜 자리죠. 예. 그쵸 내 동기들이 지금 예컨대 그 정무부장이 중앙부장이었단 지금 말이에요. 동기들은 지금 이제 검사장 달았죠. 검사장 달았어요. 예, 그렇죠. 저 30기니까. 그래서 기분이 살짝 안 좋지 뭐 내가 뭐 좋은 자리 근데 속으로 잠깐 당황했던 건 그 사람이 부산 여조부장 말한 게 있어서 제가 친정이 부산이라 인사 다 돼갔을 때 저 어머니한테 이번에 뭐 혹시 부산 가면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왜 부산 오나 그래서 아직 인사 좀 보안을 지켜달라고 한 게 있어서 아니 갈 수도 있다고 하고 내가 끊었는데 그러니까 살짝 당황했을 때 부산 가는 줄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기 한 말이 있으니까 예. 그랬더니 자기가 살짝 미안하니까 자네가 유학 안 가지 않았냐고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나도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 알았지 그게 등가 관계라는 걸. 그래서 정말 참 치사하다. 부산 여조부장도 동기 3진이에요. 동기들이 첫 번째 1진, 2진, 3진이 있는데 1진 여조부장, 부산 여조부장 갖고 2진 갖고 제가 가봐야 동기 3진이라서 그것도 좋은 자리는 아닌데 근데 제가 인사 좋은 자리 가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살짝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갔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장관이 왔을 때 그때 이용구 법무실장이 전화를 해서 검찰이 요구 조건을 전달하더라고요. 고발 취하하고 SNS 중단하고 칼럼 중단하면 감찰 담당관실 그 발령을 낸다는 게 검찰에서 요구 조건이다. 예, 그러니까 좀 조직의 요구다. 예, 조직의 요구다. 전달하시는 게 정말 좀 치사하고 섭섭하고 막 분노가 치밀었던 게 뭐냐면 윤대진 차장이 저한테 연락책을 썼던 정무부장은 동기랑 원래 저랑 친했었어요. 지금 이제 했지만 그리고 이용구 법무실장 같은 경우도 제 징계 취소 소송 변호인이었어요. 우리 조직은 저랑 친한 사람을 이용해서 사자로 쓰고 그 관계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친한 사람 붙여서 저를 컨트롤 시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다가 저한테서 이제
정무부장도 이제 갈라섰고 음. 그 정무부장이 그런 내 기억엔 없다라고 검사 게시판 쓰는 바람에 검사들이 언행에 신중하라 릴레이 소송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저랑 친했던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 관계로 인하여 결국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10년째 보고 있는 건 내부 고발자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이 이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 쭉 과정 지금 10년이 훨씬 넘는 과정에서 추구했던 게 아마도 떳떳한 검찰, 그다음에 국민에게 다가서는 검찰, 그다음에 독립된 검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 신뢰받는 검찰.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사다운 검찰, 검찰다운 검찰 뭐 이런 것들 너무 당연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독립된 검찰. 독립된. 예. 네, 그렇죠. 뭐 독립이라는 게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강단, 기가 그걸 검사는 당연히 요구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 조직 논리는 제가 무죄 구형하고 나서 예. 그 징계 청원 글을 올렸을 때 충격적인 댓글이 그거였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 옳고 그름을 떠나. 조직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검사의 도리가 아닌가 한다. 저 책에다 그 댓글도 인용했는데 그렇죠. 예. 옳고 그름을 떠나면 검사가 아니에요. 조폭이지. 근데 그걸 간부가 떳떳하게 내심이 생각이 아니라 검사 게시판에 그걸 쓸 수 있는 무개념, 그 조직 문화, 그것이 당연하다는. 검사 동일체라는. 예, 검사 그게- 동일주의 원칙은 근데 그 동일체가 되는 거는 저 위에 있는 누군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양심이 없으면 조직 전체가 양심이 없고요. 그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시킨 대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양심이 있으면 조직 전체가 양심이 있는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좋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럼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조직이 필요한데. 그게 불의의 어둠을 걷어낸 용기를 왜 이 용기가 검사의 용기가 아니라 불의의 어둠이라고 검찰이 단정하는 적으로부터 네. 검찰을 지키는 집단 논리거든요. 이게 검찰이 지금까지 했던 언행과 다음에 이런 걸 해보면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는 단독 관청인 검사가 아니라 검찰이고요. 근데 이 검찰이 불의의 어둠인지 아닌지 선언해요. 내 적은 불의의 어둠인 거예요. 나의 절대선. 이게 우리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갖다 분석해 보면 그 언어와 이 행태들을 비교해 보면 결과론적으로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여하튼 간에 문재인 정부가 그 정권을 내주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뭐 완전히 사회가 갈라지고 실패를 한 거죠.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세요? 검찰 개혁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검찰총장이었던 분이 이제 대통령이 돼 있고 아마 검찰권은 더 강화될 것 같고 뭐 그런데 아니 뭐 근데 저는 정말 길게 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짧게 보면 못 견뎌요. 그렇지. 그렇죠. 길게 네. 보지 않으면 길게 보면 결국 내 진실은 세상을 알아줄 것이고 정의는 승리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거 좀 더 가까운 뭐 전 기독교인이니까요. 그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겠다. 뭐 이런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기 좀 슬픈데 짧게 보면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예. 개혁은 진행형이거든요. 진행형이다. 진행형인데 다만 정말 아쉬운 건 그 이제 정권 초기에 어느 정권이나 그렇지만 정권 초기에 검찰 개혁 밀어붙였으면 조금 더 쉽게 피해 사회적 출혈이 없이 할 수 있었었는데 이게 그 검찰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싶었던 욕심이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검찰의- 정부에서 예, 그러니까 예컨대 정권이 제일 처음 이 검찰과장이 누가 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검찰과장이 제일 처음에 지금 법무부 기조실장하는 권순정 검사가 검찰과장이 되길래 어라? 검찰 개혁할 생각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그러다가 아이고 인수위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국장하고 있는 신자영 검사가 그다음 검찰과장이 되길래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번 정부도 검찰 개혁할 생각이 없나 보다. 그래서 다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가 잘릴 걱정은 좀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징계 취소 소송 승소하고 나서 백지구역 이 싸움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의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혁은 안 될 거라면 나의 투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시작한 게 고발과 국가배상소송과 공익신고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조금 미흡하니까 제가 맡겨놓거나 이거 바꿔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바꾸진 않으면 예. 제가 판례 쌓기 이 포인트로 계속 그냥 제 투쟁을 해야겠다라는 게 제 작전 계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징계 취소 소송 승소하고 잠깐 쉬다가 게시판 투쟁 조금만 하고 쉬다가 다시 이제 소송정 들어간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장 내년에 그 적격 심사, 검사 적격 심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이후 그거는 잘 넘기면 또 7년 가는 겁니까? 7년은 가죠. 예.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한데요. 음. 그러니까 잘라보면 2016년 2월에 잘릴 때는 너무 겁이 났어요. 그때가 이제 유산까지 하고 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앞이 막막하다는 느낌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견뎌내 그 시간을 견뎌도 에이씨 뭐 잘리면 잘리는 대로 저기 퇴직명령 취소 소송 그때까지는 판례가 없었었는데 박병규 선배가 퇴직명령 취소 소송 승소하고 돌아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퇴직명령 승소 소송하면서 적격 심사의 기준에 대한 일종의 판례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자르면 나 그 퇴직명령 취소 소송을 하고 그게 한 3에서 5년 걸리는데 예. 그렇게 되면 제가 변호사든 뭐 안 되면 방송 출연이든 이렇게 하면서 좀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 퇴직명령 취소돼서 돌아오면 월급을 돌려받아요. 2억 5천 그러니까 저는 그 생계도 유지하고 예. 월급도 2억 5천 이상 돌려받아요. 예. 그렇다면 뭐 해볼만하지 뭐. 그리고 판례 하나 더 만들면 좋지 뭐 이게 좀 법률가니까요. 판례 만든다는 게 되게 영광스러워요. 그 징계 취소 소송 승소 판결은 형사소송법 교과서랑 법조윤리 교과서랑 아마도 행정법 교과서에 대한민국이 있는 한 영원히 실릴 판례예요. 직무 이전에 대한 유일한 판결, 이의제기권에 대한 유일한 판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제 보람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한 몇 개 더 만들면 뭐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요. 길게 보신다고 했는데 그 뭐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사시는 거는 아닐 거고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나 뭐 나는 진짜 검찰을 위해 싸우고 있나 뭐 여러 번 자기한테 물어봤을 거란 말이죠. 하도 욕을 들으니까 흔들리잖아요. 아니 제가 겪은 일을 말해도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한다고 돌아서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악몽인가 뭐 이런 생각이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럴 때 곱씹어 보면 되는 거지. 이게 맞나? 이게 제가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 안 하면 예. 또 두루뭉술하게 말한다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전 딱 문제 제기하는 건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하고 나머지는 아예 말을 안 해요. 제가 아는 걸 말해도 거짓말한다고 지금 올리는 상황이라서 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판례상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종교로 많이 힘들면 종교로 가니까 하나님한테 그때 제가 무죄 구형하고 나서 그때가 저한테 제일 힘든 시기였으니까 정말 세상에 미친년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너무 흔들려. 암만 생각해도 내가 옳은데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되게 신실하신 분들 하나님한테 물어봐 달라 그랬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틀렸나 싶다.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 달라지. 성령을 하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저한테 왔더니 여호와의 자녀로 이 나라에 새롭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하나님의 축복 말씀을 제가 전달받고 그래 내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힘들 때마다 전 성경도 보고요. 계속 되씹는 거죠. 공격을 하도 받으니까 뭐가 맞는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래 맞아 내가 맞아. 그리고 실제 징계 취소 소송 등에서 제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무죄 구형 그때 지금 사람들이 적재한 사람이 뭐 사골이니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런 건 자기들이 분리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저 모든 검사들이 적어도 드러내어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사람들이 제가 백지 구형이 옳고 무죄 구형이 틀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분리하면
제가 그렇잖아요 하면 자 이제 미래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웃기던데 예. 지금 검사총장 물망에 오르는 김우곤 그분이 이 대검 그분이 공송부장인가 하실 때 그 공판 부장들 막 했을 때 막 공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길래 그분이 제 옆에 왔길래 아니 제가 정말 열심히 공판했더니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저한테 사과 안 하죠 했더니 잠깐 당황하더니 이제 미래로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웃겼는데 분리하면 다 미래래. 근데 검찰은 과거의 범죄를 단죄해서 미래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잣대를 세우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잣대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계속 싸울 거고요. 저도 계속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나침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공격하니까 그렇죠. 저는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합니다. 내가 옳은가? 맞아, 내가 옳아. 그렇게 주저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라서 전 적어도 제가 사람들은 저한테 마이크 들이대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저 모르는 거 내지 공부 안 한 건 말 안 해요. 죽으니까 확실하다는 것만 말해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예. 모르는 거 말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부러 그 덫을 놓듯이 저한테 별의별 사안에 마이크를 들이대더라고요. 근데 속 보인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예. 저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는 집중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힘들어서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몸통이 저 앞에선 지뢰밭이라서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정치적인 질문은 안 드리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근데 그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혹시 그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 줬으면 또는 뭐 어떤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뭐 정치할 거냐 이런 얘기는 다 하는데 제 자부심은 2011년 도가니 검사가 됐을 때부터 정치한다라는 말은 계속 있었고 예. 제가 법무부 검사라서 국회 갔을 때 국회 보좌관들이 이제 차기 국회의원으로 오실 영감님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겼었는데 2012년 무죄 구형 때도 징계 감찰 조사 때 그런 약간 뭐 제의가 있었는지를 좀 물어보고 막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좀 억울한 게 제의가 들어와야지 제가 거절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의도 없었는데. 없는데, 그러니까 저의 아니라고 하지만 저의 진심을 증명하는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없었었어요 그때는. 예. 근데 2016년 총선 때부터는 제의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아 진짜로 제의가 들어왔었군요. 제의가 계속 예.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 그럴 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때 무죄 구형 때는 할지 말지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되게 좋았던 거 마냥 흔들린 게 아니라 봐 내가 안 하잖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의 자부심은 예. 내가 맘만 먹었으면 지금 삼선이다. 삼선이라. 2016년부터 해보면. 아니 근데 2011년 12년 그때도 12년부터 해서 뭐 정치권에 가서 기웃거리면 할 수 있잖아요. 잠재적 삼선 중진이야. 뭐 그렇죠. 내가 맘만 먹었으면 중진이야. 뭐 이런 내가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정치할 건에서 저는 정치를 거절하고 있고.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힘이 남아 들어와서 괜찮아서 솔직히 이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힘들잖아요. 힘들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긴 힘들었는데 내가 목표하는 중장기 계획이 있어서 나 국가배상소송 이 관련된 것들 끝날 때까지는 내가 지금 씨를 뿌려 놓았으니 거름을 주고 키워서 결실을 딸 때까지는 나 아무리 괴롭혀봐라 내가 나가나 뭐 이런 걸로 제가 버티는 건데 이거 지금도 힘들어서요. 여기서 제 영혼이 다 사르고 나갈 것 같아서 정치할 수 있는 지금 검사들이 이렇게 힘든데 정치인은 더 힘든 거라 가지고 자신이 없고 제가 좀 아마 대화하면 느끼시겠지만 제가 아는 건 검찰밖에 없거든요. 예. 검찰총장은 몰라도 법무부 장관도 이것저것 되게 검찰 외에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법무부 장관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가 법무부 장관 하면 출입국도 해야 되고 교정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그릇이 되나? 뭐 이렇게 그것도 살짝 자신이 없어서 그릇이 안 되는 걸 욕심내면 자기만 망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무능은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능은 범죄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는 저를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나쁘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릇도 안 되고 지금도 솔직히 좀 지치는데 뭐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사람이 잘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하는 건 변할 리가 제가 그 두 분들을 잘 아는 거 아니까 제가 예. 다른 데 인터뷰에서 그 말은 했는데 예. 그분들이 그릇이나 인간성이나 식견이나 이런 걸 보았을 때 좀 슬프지만 검찰로서는 일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몰. 예, 해가 지고 예, 있다. 이카루스의 날개에 촛농이 붙은 걸 까먹고 권력에 너무 다가가면 촛농이 녹으면 날개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구나.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찰이 바닥이 이렇게 좀 드러나고 검사들이 수준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검사들이 댓글이나 글을 보면 제가 슬픈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렇진 않았는데 언어가 천박해졌어요. 아, 그래요? 언어가 천박해지면 정신이 천박해진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수준 그렇게 보여서 음. 옛날부터 이제 검찰이 거의 막바지인가 보다. 그러니까 음. 검찰이 망하라는 건 아니고 저는 검찰이 일단 이렇게 이런 조직이라면 무너지고 새로 세워야 된다는 고쳐서 쓴 것보다 새로 세워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이제 일몰이 다가왔구나. 여기서 난 일몰을 맞으며 검찰의 새로운 일출을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안에서 버티는 거라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열심히 하시고 저는 저대로 검찰 안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알고 보니 또 대학교 후배기도 하고 비슷한 뭐 징계도 네. 예, 정직 4개월 당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정직 6개월 당했었는데. 하여간 네. 예. 여러모로 그리고 모두의 그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조직에 관해서 대기업이라면 이런 일이 이 정도로 발생했으면 우리 언론은 어떻게 대응하고 어느 정도의 기사를 썼을까 정말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이게 일탈적인 게 아니고 구조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바뀌어야 되기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문정 대구지검 주요 경제범죄조사단의 부장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가보겠습니다. 예.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다음 주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